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7번째 에피소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협력이라는 이야기로 1881년에서 1883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좀 오래됐죠? 크리스마스에 연말에 연초에 뭐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임스 화이트의 죽음과 베를크릭 대학의 폐쇄 아니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다였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든 이야기였겠지만 일단 그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 남편 제임스가 죽은 후 1년의 시간을 거의 1년 동안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어떻게 배우자를 잃은 아내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엘렌은 체력적으로도 회복을 해야 했죠. 제임스와 함께 병상에 있었고 그 후 몇 달 동안 회복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회복했을 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좋아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물론 엘렌은 정서적으로도 회복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엘렌은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힐스버그라는 곳에 마치 본부처럼 자기에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아들 윌리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동안에 엘렌은 북부 캘리포니아가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엘렌은 이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텃밭이죠. 거기에 딸기, 비트,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를 심었고 또 동물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엘렌은 농담으로 자신의 말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고 하죠. 사실 엘렌도 그곳에서의 시간을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베를크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베를크릭 대학이 이 폐쇄되는 문제, 문을 닫는 문제는 유라이아 스미스에게 편지로 걱정을 보내는 것 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베를크릭 문제로 불안하긴 했었지만 제임스가 죽은 지 거의 1년이 지났고 안정을 찾으며 네파밸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탈리아식 정원을 가꾸며 아들 윌리와 함께 생활했죠. 이런 안정 속에 엘렌은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이 쓰고 있던 것은 소설이 아니었죠. 엘렌은 나중에 사도행적과 대쟁투로 알려진 책들을 집필하면서 신약 성경과 교회 역사를 주제로 한 영적 해설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동시에 교회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들도 전하기 시작했죠. 1882년 8월 엘렌은 현재 증언집 5권, 교회 증언이라고 불리우는 증언집 5권에 해당하는 첫 100페이지를 출간했습니다. 이 첫 기록은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를크릭 대학 문제와 제임스의 죽음으로 인해 명확한 방향과 비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이 증언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증언, 테스티모니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 증언을 쓸 때 그것은 신약의 편지와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교회를 바로잡고 교우들을 격려하면서 영적으로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이 증언들은 이상으로, 이 엘렌이 봤던 이상으로 비롯될 수도 있었고 또한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들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엘렌의 이러한 증언을 충분히 모았을 때 엘렌은 그 기록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렌 화이트는 7개의 증언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들을 향한 메시지였으며 이 모든 기록들은 아마도 베를크릭 대학의 위기에 대한 어떤 그림자 속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글들은 어쩌면 제임스, 자신의 남편이었던 제임스의 죽음, 그런 생각 속에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던 옛 깃발을 든 사람들의 기운을 잃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죠? 엘렌 입장에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증언은 마치 훈련 교관, 그죠? 아니면은 어머니, 자식들에게 정말 쓰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 또 동시에 치어리더와 같은 혼합체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렌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엘렌은 전투를 준비시키려는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당장 직면한 전투는 베를크릭 대학을 교회의 전략적인 방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었죠.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곧 오심, 재림을 알리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렌은 오직 라틴어나 호모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대학에서 가치를 보지 못했죠. 학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이미 10년 전 본인이 이야기했던 해답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은 가장 깊은 사색과 가장 높은 야망에, 그리고 또 가장 높은 비전의 주제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대학이 고전 중심이나 학문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훈련 학교로 변화되기 원했습니다. 엘렌의 바램은 성경이 주요 교재가 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엘렌은 학교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대학이 고전적이고 학구적인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서 동시에 재림교인을 양성하는 실용적인 훈련소가 돼야만 한다고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는 충돌하기 시작했죠. 엘렌 화이트는 항상 학교가 실용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고 동시에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렌은 성경만이 유일한 교재여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과목이 성경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방향에서 성경을 접하고 성경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이런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고전 중심의 학문을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했고 여기에 종교적인 요소를 약간만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죠. 학생들은 성경 중심의 학문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했고 실용적인 기술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문을 닫았고 이 상황은 엘렌 화이트의 경고를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실패한 상황에서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비전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엘렌은 학교 지도자들에게 엘렌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이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죠. 엘렌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학교가 성공하려면 고전 중심의 학문적인 접근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도덕과 종교가 학교에서 살아 숨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교육이 두드러지게 되면 우리 학교가 인기를 잃고 우리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른 대학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단순히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원칙들과 일상생활의 실천적인 의무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꼭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학이 직면했던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이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대학이 운영될 만큼 충분한 재림교회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렌은 기존의 학문적이고 고전적인 학교들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학교들이 이미 충분히 많았다는 것이죠. 재림교회가 똑같은 학교를 또 하나 세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가 다른 학교들과 똑같은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림교회는 그 고유한 재림교회다운 교육 비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교육이 단순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믿은 것이죠. 엘렌 화이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 훈련이었습니다. 엘렌은 재림교회 학교를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곳으로 보았죠. 물론 학생들이 그들의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학문적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재림교회 학교에서는 어중간한 실력을 가진 의사나 정직하긴 하지만 철자를 쓸 줄 모르는 교사가 나오도록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이걸 엘렌의 말로 직접 한번 들어보죠.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를크릭에 있는 우리 대학은 하나님의 성장과 발전 계획에 따라 주님의 가족 중 젊은 구성원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기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기준을 낮추고 이를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이는 큰 실수입니다. 만약 숫자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이 세상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탄이 성공했다는 주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의 시험은 학교에 스며드는 도덕적 능력의 수준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교인들의 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덕성, 지성, 그리고 경건함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소들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진정한 이유입니다. 엘렌 화이트에게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타주에 새롭게 세워진 안식일 교회는 엘렌 화이트와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이 이 이상을 보는 이 선지적 사명을,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했고, 엘렌 화이트는 그 비판에 맞서서 다시 한번 나섰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건 베를크릭 대학이 문을 닫았을 때 학장이었던 알렉산더 맥린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맥린은 베를크릭 대학이 문을 닫았을 때 교회를 떠나서 아이오와주에 있던 마리온파와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맥린은 재림교회와 엘렌 화이트를 공격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혹시 마리온파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에피소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맥린은 학교의 폐쇄와 또 자신의 낮은 급여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맥린이 받은 그가 받은 급여는 교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맥린 사건은 우라이어 스미스와 같은 저명한 재림교인들이 서로 편을 나누면서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미스는 맥린에게 동전하며 그를 위해서 $50를 모금했는데 맥린은 바로 교회를 상대로 $2,000의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이 초기 문집이 Early Writings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자마자 아이오와의 마리온파는
엘렌의 초기 발언과 나중 발언들을 비교하면서 모순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이를 무시했지만 이 문제는 많은 안식일 교인들, 이 재림 교인들 사이에 실제로 질문들을 일으켰고 결국 재림 교회는 다시 한번 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월컷 리틀 존이라는 사람이 첫 발을 내디뎠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리틀 존. 이 사람은 베를크릭 교회와 베를크릭 대학의 목회자로 임명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리틀 존은 이 리뷰 앤 헤럴드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나누기 시작했고 교회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몇 달 후인 1883년 8월 리뷰는 마리온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아주 특별 호를 발행했었죠. J.H. 와그너가 이 논쟁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마리온파의 A.C. 롱, 이 재림교인 변호사였는데 맥린과 함께 마리온파에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A.C. 롱이라는 사람의 쓴 글을 읽고 그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의문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 와그너가 쓴 글입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감이 증거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롱 형제의 주장은 대부분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꽤 직접적이죠. J.H. 와그너는 롱의 주장 하나하나를 하나씩 차근차근 반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를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무엇인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박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유라이아 스미스와 버틀러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몇 주 뒤에 이렇게 기록했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을 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영어로 이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이 뭔가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엘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글을 쓰고 직접 나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내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중요한 사역에 신경을 써야 하니 이런 비평 하나하나에 다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엘렌은 비평가들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음을 알고 있었고 모든 반대 의견에 일일이 하나씩 대응하는 것은 이제 풀타임 전업으로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외부로부터의 비판만큼 교회를 단결시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온파는 재림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이제 베를크릭 대학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를크릭 대학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의 재개와 더불어서 교회는 그동안 문제를 수습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조지 버틀러는 교회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 고전적인 커리큘럼을 고수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알렉산더 맥린을 리더로 채용했지만 그는 겨우 몇 년밖에 안 된 새내기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교회를 떠나 재림교회의 반대자가 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그 상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할 여유가 생긴 지금 1883년 가을 학기에 맞춰서 대학을 다시 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1883년의 대총회에서는 단순히 대학의 재개를 다시 문을 여는 것을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를크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거의 그 총회에서 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지만
거의 기적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만한 태도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전에 논쟁에서 서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위원회에서 협력해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재림교회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2월, 이제 8월 달에 시작했겠죠. 가을 학기를. 12월이 되자 이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약 80명의 학생들이 입학했고 첫 번째 해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200명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죠. 물론 학생 수가 성공의 척도는 아니었죠. 엘렌 화이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첫 해에 이 베를크릭 대학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3년 대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이 사망한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베를크릭에 돌아온 것이었죠. 제임스와 남편과 같이 살았고 또 아이들을 키웠던 그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낯선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엘렌은 향수에 젖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총회의 회의 일정은 그럴 여유를 주지 않았죠. 대총회의 일부는 해외 선교와 관련된 논의로 할애되었습니다. J.N. 앤드류스는 스위스에서, 존 러포러는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재림교회 사역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러포러가 영국에 가는 것을 망설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햇살이 가득한 따뜻한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힘들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죠.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화이트이 러포러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러포러는 우울한 비가 많이 오는 영국의 날씨로 떠났어야 했죠. 하지만 영국에서 그는 교회의 선교사로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의 이 교단의 공식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합회에서 선교사의 자격증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캘리포니아 합회의 선교사로 영국에 간 것이었죠. 어쨌든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텐트를 치고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다른 교단의 목사들은 재림교인들이 이 살인자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죠. 다들 할 말이 없으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죠. 러포러와 그의 동료들은 이 선박 선교라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선박이 가는 곳마다 전도지를 실은 상자에 그 배에다가 전도지가 가득 실려 있는 상자를 하나 실어 놓는 것이죠. 영국 제국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방법의 잠재력은 엄청났습니다. 한 상자가, 이 전도지를 담은 상자가 이 IT, 헤일이라고 하죠. IT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전도지가 널리 퍼져서 2명의 자메이카 사람들이 재림교인으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메이카의 재림교회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메이카 인구의 거의 20%가 재림교인입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러포러는 전 세계에 쏟아지는 편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를크릭에 더 많은 전도지와 책자를 요청했죠. 윌리엄 잉이라는 이 동료였는데, 러포러의 동료였는데, 이 사람은 선박 선교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는 339척의 배에 전도지를 담은 상자를 올려놨다고 나중에 자랑했다고 하죠. 그 중에 단 한 번만 거절을 당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쫓겨났다고 할까요? 3개월 동안 그는 22,000페이지의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판매했습니다. 당시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저기 가려면 몇 달 동안 바다의 뱃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뭔가 읽을 거리가 필요하겠죠. 만약 조셉 베이츠가 살아 있었다면 이 사람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러포러는 영국 재림교회의 성장이, 이 재림교회가 미국 같지 않다. 이 미국에서 재림교회가 성장했던 것 같이 이 재림교회가 영국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운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요소는 영국 국교회와 또 감리교, 제7일 침례교와 같은 분리된 종교 그룹들 사이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분열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룹들에게 다가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들은 러포로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존 러포로는 정말 어떻게 얘기할까요? 활발한 활동가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의 채식주의, 이 베지테리언 협회에 가입했고 절제 운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서 상선 해운 협회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리버풀 조건부 불멸 협의회도 가입했는데요. 솔직히 그 로고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로고를 썼을까? 조건부 불멸이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재림교인들이 믿었던 교리 중 하나였죠. 그리고 구세군에도 참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존은 이 영국의 잉글랜드에 있는 협회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협회들에 가입한 것 같네요. 정말 바쁘게 살았죠. 1881년 제임스 와이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존은 J.N. 앤드류스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J.N. 앤드류스는 스위스에 있었죠. 그래서 존과 애니는 이 와이프였던 애니는 서둘러서 앤드류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서둘러서 갔다라는 말은 이 영국에서 스위스까지 내려가는 길에 파리나 그 주변 명소를 방문하면서 천천히 갔다는 뜻입니다. 애니는 앤드류스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둘은 앤드류스를 위해 기도해주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 와이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러포로는 영국 동료들에게 제임스 와이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재림교회 안에서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제임스를 개인적으로 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일궈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재림교인, 또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의 모든 필요를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존 러포로는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식습관을 장려하고 싶었던 그는 건강식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 브레드 잼이라는 것이었죠. 빵잼이라고 할까요? 이 브레드 잼이 엄청난 유행이 되면서 그는 그 빵을 만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브레드 잼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팬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죠. 유럽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50명의 대표들이 모이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대총회, 유럽 총회를 열었습니다. 50명이나 되는 대표라니요.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50명의 대표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이 회의의 주로 결론은 이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죠. 아마도 2025년에 뉴스를 보는 것과 같네요. 그죠? 유럽에서는 자신들만의 신문을 발행했었어야 했고 전도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전도지를 싫어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었죠. 유럽은 그야말로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1883년에 존 하비 켈러그가 어떤 의학 연구를 위해서 유럽을 방문했는데 틈을 내서 새로 생긴 재림교회들을 격려하고 갔습니다. 1884년에는 조지 버틀러가 대총회장으로서 유럽을 방문했고요. 그는 유럽의 도전을 직접 이해하기 위해서 갔었죠. 재미있게도 이 방문 이후에 대총회장직의 하나의 기준, 어떻게 보면 이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격 조건을 세우게 되는데요. 대총회장이 되려면 단지 미국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미국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줘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존 러포로가 영국에서 보낸 5년은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당시 목사들은 하루하루를 꼼꼼히 무엇을 했는지 기록했었어야 했는데 러포로가 기록한 그의 5년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그는 49,140가구와 선박을 방문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27번
27집이나 배를 방문했다는 계산이죠. 그는 22,000통의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Signs of the Times 그리고 Review and Herald를 556명이 구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3,000어치의 책과 전도지를 판매했고, 새롭게 100명의 재림교인들이 교회에 입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루스의 안식일의 역사라는 책, History of the Sabbath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십 권을 영국의 여러 도서관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 결과에 감명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티븐 해스켈은 영국에서 첫 10년을 완전 실패라고 이야기했죠. 영국의 교회 성장이 미국이나 호주만큼 빠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해스켈을 꾸짖었죠. 이 일이 앞으로 발전돼서 나갈 때 그 속도와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메시지였습니다. (1883년) 대총회는 존 러포로에게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존의 자리를 채우려면 두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그는 항상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러포로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J.N. 앤드루스가 스위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보가 리뷰 발행 이틀 전에 도착했으며 유라이아 스미스는 급하게 그 소식을 작은 기사로 리뷰에 실었죠. 앤드루스는 유럽에서 수년간 결핵과 싸웠습니다. 앤드루스의 삶은 계속된 비극의 연속이었죠. 그는 유라이아 스미스의 동생이었던 애니와 잠시 연인 관계였지만 애니는 결핵으로 27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10년 후 앤드루스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앤드루스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앤젤린 스티븐스와 결혼했으나 그들의 4자녀 중에 2명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사망했습니다. 1872년 앤젤린도 사망했고 1878년에는 딸 메리가 17살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앤드루스의 유일한 형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앤드루스의 어머니가 그를 돌봤고 그의 아들 찰스는 이듬해 유럽에서 결혼해서 50년 동안 리뷰에서 일했습니다. 찰스의 아들은 중국으로 떠난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가족의 이 헌신의 혈통에 흐르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앤드루스의 이야기는 이 재림교회 개척자들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비극을 감당해야 했던 가족이었죠. 앤드루스는 이 The History of Sabbath, 안식일의 역사라는 책으로 이 신학자로서 재림교회의 첫 신학자로서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연구로 더 나은 연구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재림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 학적으로 안식일의 역사를 설명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죠. 앤드루스의 지성은 예리했고 1850년대에 잠시 아이오와로 떠났던 짧은 시간 외에는 재림교회를 향한 그의 충성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J.N. 앤드루스의 죽음은 교회의 11년간의 전환기를 종결지었습니다. 1872년 조셉 베이츠의 죽음부터 1883년 J.N. 앤드루스의 죽음까지 교회는 대체할 수 없는 지도자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기 동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에서 폭발적으로 재림교회가 성장했지만 많은 개척자들이 사라지면서 이 젊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서서 발돋움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과 기존의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테지만 그 이야기는 몇 에피소드 후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이번 에피소드를 비극적인 이야기로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엘렌 화이트의 크리스마스 조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엘렌은 예수님의 성물을 상기시키며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호의에 맞춰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큰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돈, 소유물, 기회, 시간, 이 모든 것들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여러분 본인만을 생각하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엘렌은 몇 권의 훌륭한 책을 바로 지금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결국 겨울은 긴 날들이 많고 그 시간들을 독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대부분은 엘렌의 글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면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에서 엘렌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을 읽고 자신을 헌신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가지를 가난한 자들에 위한 선물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유용한 것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에피소드가 크리스마스쯤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유럽으로 간 엘렌이라는 제목으로 에피소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죠.